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뭘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언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한 게 비결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78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자식한테 재산 물려준다고 서둘렀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그게 잘한 일이었죠. 지금 저는 매달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재산 물려준 친구들은 생활비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더라고요. 82세 이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덕분에 목돈 안 쓰고 관리비도 적게 나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75세 박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지인이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친한 사이라 안 빌려주기 미안했는데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사업 망해서 빌려준 사람들 돈 못 받았더라고요. 안 빌려준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안 했어요. 그게 지혜였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을 지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은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죽으면 어차피 자식 거 되는데 미리 주는 게 낫지. 증여세 아끼려면 살아생전에 주는 게 유리하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합니다. 60대, 70대 되면 자녀 명의로 부동산 옮기고 현금도 미리 주고. 그런데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이걸 안 했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요. 재산 다 주고 나면 자기 손에 남는 게 없잖아요. 노후에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 씨는 65세 때 부동산 3채와 현금 2억 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아버지 집 한 채만 증여해 주세요. 증여세 아낄 수 있고 제가 전세 살기 힘들어요 했습니다. 정 씨는 생각했어요. 큰애한테 줬으면 둘째, 셋째도 줘야지. 공평해야지. 그래서 셋에게 부동산 한 채씩 다 넘겨줬어요. 현금도 6천만 원씩 3억 8천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손에 남은 건 현금 2천만 원 뿐이었어요. 괜찮아. 나는 국민연금 100만 원 나오고 부인 연금 50만 원 나오니까 150만 원이면 먹고 살 수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자식들한테 받으면 되지. 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75세가 됐어요. 정 씨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았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손에 있던 현금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 나갔어요. 남은 돈 1200만 원. 77세 때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받는데 3천만 원 들었어요. 손에 있던 돈 전부 쓰고도 모자라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해서. 큰아들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저도 지금 힘들어요.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죄송해요. 둘째, 셋째한테도 연락했는데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결국 정 씨는 77세 나이에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 한 달 이자가 15만 원씩 나가요. 연금 150만 원 받는데 이자로 15만 원 내고 생활비로 135만 원 쓰니까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재산을 왜 다 줬을까? 절반만 줬어도, 아니 3분의 1만 줬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반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재산을 가진 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최 씨도 자녀가 셋인데 재산을 안 줬어요. 자녀들이 달라고 해도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고 아빠는 아빠 걸로 살 거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섭섭해했죠. 옆집 아버지는 다 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하지만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나서 남는 거 받아. 지금은 안 돼. 10년 후 75세가 됐을 때 최 씨도 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부인 치료비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하지만 최 씨는 손에 돈이 있었어요. 현금 2억 원 중에서 3천만 원 쓰고도 1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 자녀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돈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괜찮아. 아빠 돈 있어 할 수 있었죠. 증여세 아끼려다가 노후 자금 잃으면 안 됩니다. 세금 200만 원 아끼려고 2억 원 다 줘버리면 바보예요. 자녀는 증여받은 집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손에 돈이 없으면 끝입니다. 살아생전 증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여유가 있고 죽어도 본인 노후 자금이 충분히 남을 때만 하세요. 전 재산의 3분의 1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본인이 살 돈은 꼭 남겨놓으세요. 두 번째, 은퇴 직후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까? 자식들 다 출가했으니까 우리 부부만 살 집이 필요해. 아파트 평수 늘리면 자산 가치도 오르잖아. 이런 생각으로 은퇴 직후에 집을 키우는 분들 많으세요. 30평대에서 40평대로, 40평대에서 50평대로. 그러면서 추가로 2억 원, 3억 원씩 투자합니다. 퇴직금이나 저축한 돈을 집에 넣는 거예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이걸 안 했어요. 오히려 집을 줄였습니다. 40평대에서 20평대로, 아파트에서 빌라로 다운사이징을 한 거죠. 왜일까요? 첫째, 큰 집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나가요. 작은 집은 15만 원, 20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20만 원 차이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둘째, 큰 집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나갑니다.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요. 작은 집은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큰 집은 나중에 팔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사려는 사람이 적어요. 급하게 팔려면 헐값에 내놔야 하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강 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간도 많고 손자 손녀도 자주 놀러 올 텐데 넓은 집이 필요해. 그래서 35평 아파트를 팔고 50평을 샀습니다. 차액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 8천만 원과 저축 1억 7천만 원을 다 털어서 집을 샀습니다. 손에 남은 현금은 없었어요. 괜찮아. 집값 오르면 팔아서 쓰면 되지. 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집값은 올랐을까요? 아니요. 그 동네는 신도시 개발로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헌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10년 전 7억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6억 원입니다. 1억 원 손해예요. 게다가 10년 동안 관리비로 4천만 원, 재산세로 2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을 썼어요. 총 1억 6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손자 손녀도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왔어요. 큰 집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강 씨는 후회했어요. 작은 집에서 그냥 살 걸. 차액 2억 5천만 원을 예금해뒀으면 이자만 1년에 700만 원인데. 반대로 조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 씨도 60세에 퇴직했는데 40평 아파트를 팔고 25평 빌라를 샀어요. 차액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예금했어요. 관리비는 한 달에 15만 원밖에 안 나가요. 재산세도 적어요. 10년 동안 절약한 돈이 3천만 원입니다. 예금 이자로 받은 돈이 6천만 원. 합치면 9천만 원이에요. 조 씨는 말합니다. 집이 좀 작긴 한데 부부 둘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청소하기 편하고 관리비 적게 나와서 좋아요. 무엇보다 현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은퇴 후에는 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다운사이징 하세요. 작은 집으로 가세요. 차액은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40년 지기인데 돈 좀 빌려줘야지. 교회에서 오래같이 다닌 집사님인데 어떻게 거절해. 친척인데 안 도와주면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돈 빌려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절대 돈 안 빌려줬어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안 빌려줬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해요. 빌려준 돈은 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 자금, 급한 돈이라고 빌려가는 돈은 90% 이상 못 받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송 씨는 63세 때 40년 지기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야, 나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 3천만 원만 빌려줘. 석 달 후에 꼭 갚을게. 차용증도 쓸게. 송 씨는 고민했어요. 40년 친구인데 어떻게 거절해? 차용증도 쓴다는데.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저축해둔 돈에서요. 석 달 후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야, 약속한 날 됐는데? 친구가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도 못 갚겠다고 했고 1년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 후 친구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어요. 송 씨가 내 돈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친구가 울면서 미안해. 나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지금은 못 갚아 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은 못 받았어요. 40년 우정도 깨졌습니다. 송 씨는 후회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빌려줄 걸.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어. 반대로 유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친척이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한데 우리도 노후 자금이라 못 빌려줘. 친척이 섭섭해했죠. 혈육인데 이럴 수 있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 친척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빌려준 사람들 돈 다 못 받았대요. 유 씨는 생각했습니다. 안 빌려주길 잘했다. 빌려줬으면 2천만 원 날렸겠네.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미안하고 인정 없어 보이고. 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그거 잃으면 여러분이 살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우정이 깨지느냐고요? 돈 빌려달라는 순간 이미 우정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노후 자금까지 빌려달라고 안 해요. 진짜 친구는 힘들어도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해줍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미안한데 우리도 노후 자금이라 못 빌려줘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은행에 묶여 있어서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이런 말하면 그럼 좀 풀어서 조금만이라도 하면서 계속 조릅니다. 단호하게 안 되라고 하세요. 네 번째,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평생 일해서 받은 목돈이잖아요. 5천만 원, 1억 원. 손에 쥐니까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차 한 대 바꿀까? 세계 일주 다녀올까? 자식들한테 용돈 줄까? 사업 한번 해볼까? 이렇게 퇴직금을 1년, 2년 안에 다 써버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퇴직금을 한 번에 안 썼어요. 조금씩 계획적으로 썼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어요. 평생 모아본 적 없는 큰 돈이었죠. 마누라한테 여보, 평생 고생했으니까 세계 일주 한번 다녀오자 했습니다. 3개월간 세계 일주. 비용이 4천만 원 들었어요. 퇴직금의 절반입니다. 괜찮아. 한번 사는 인생인데 뭐. 한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돌아와서 차를 바꿨습니다. 오래된 차를 팔고 새 차를 샀어요. 차액이 2천만 원. 남은 퇴직금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썼습니다. 자녀들한테 용돈도 줬어요. 3명한테 500만 원씩 1,500만 원. 이제 남은 돈이 500만 원입니다. 1년도 안 돼서 8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한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에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70세가 넘어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벌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 씨도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일단 예금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400만 원씩만 쓰자. 그럼 20년 쓸 수 있어. 매달 33만 원씩 인출해서 생활비 보태서 썼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어요. 지금 4천만 원 쓰면 10년 빨리 바닥난다 생각하면서요. 10년 후 70세가 됐을 때
백 씨는 아직도 손에 4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또 10년을 살 수 있습니다. 80세까지는 걱정 없어요. 백 씨는 말합니다. 여행 못 가서 아쉽긴 한데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행은 나중에 건강하면 가면 되죠. 돈이 없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퇴직금은 20년, 30년 나눠 써야 합니다. 한 번에 쓰면 안 돼요. 1년에 얼마씩 쓸지 계획 세우세요. 그 계획을 절대 어기지 마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겨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즐기는 것도 계획적으로 하세요. 오늘 즐기고 내일 굶으면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골고루 즐기면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5번째,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내 사업 해볼까? 치킨집이나 카페 하면 용돈벌이는 되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면 본사에서 다 도와준대. 이런 생각으로 은퇴 후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창업의 5년 생존율이 20%가 안 됩니다. 100명이 창업하면 80명은 5년 안에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도전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창업 안 했어요. 사업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망해도 재기할 수 있어요. 다시 취업하면 되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에 망하면 끝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임 씨는 62세에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총 8천만 원 들였습니다. 퇴직금 전액이었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용돈벌이는 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1년 후 근처에 새로운 치킨집이 3개나 생겼어요.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2년 후 결국 폐업했습니다. 가맹비는 못 돌려받고 인테리어비도 날렸어요. 보증금만 3천만 원 받았습니다. 8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건진 거예요. 5천만 원 날린 겁니다. 임 씨는 64세에 빈손이 됐어요. 사업만 안 했어도 8천만 원 있었을 텐데. 그 돈으로 20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대로 오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 씨도 퇴직 후 커피숍 창업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사장님, 지금 시작하시면 황금 자리 드립니다 했어요. 오 씨는 솔깃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사업이에요? 위험해요. 그냥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살아요. 오 씨는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후 오 씨는 말합니다. 안 해서 다행이에요. 주변에 창업했던 친구들 보니까 다들 고생하고 돈도 많이 잃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면서 연금이랑 저축한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은퇴 후 창업은 위험합니다. 특히 요식업은 더 위험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경쟁도 심하고 망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니요. 일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하지 마세요. 알바,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이런 건 괜찮아요. 목돈 들어가는 창업만 하지 마세요. 6번째,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보증 좀 서줘야지. 사위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친구 평생 믿었는데 이것도 못해줘? 이런 생각으로 보증 서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절대 보증 안 섰어요.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안 섰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은 다들 아시잖아요. 빚 못 갚으면 보증인한테 청구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식은 괜찮아, 저 친구는 믿을만해 하면서 보증 섭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남 씨는 68세 때 아들한테 부탁받았어요. 아버지, 사업 확장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아버지 한 번만 서주세요. 제가 잘 갚을게요. 남 씨는 고민했어요. 우리 아들인데 믿어야지. 아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5천만 원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2년은 잘 갚았어요. 아들이 매달 200만 원씩 갚았습니다.
남 씨는 안심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 믿을만해.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아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부도가 났어요. 대출금 3천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아들이 못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남 씨한테 연락 왔어요. 보증인이시니까 3천만 원 갚으셔야 합니다. 남 씨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갚을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 아들도 돈이 없었어요. 남 씨는 70세 나이에 3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저축해둔 돈 전부 털어서 갚았어요.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남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아들도 힘든 거 아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했습니다. 보증만 안 섰어도 3천만 원은 있었을 텐데. 반대로 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 씨도 사위한테 보증 부탁받았어요. 장인 어른, 집 사려고 대출 받는데 보증인 필요합니다. 딱 1년만 있으면 대출 갈아탈 수 있어요. 서 씨는 딸이 불쌍했어요.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고,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다. 보증은 못 서준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사위가 섭섭해했죠. 딸도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했어요. 하지만 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증은 안 돼. 대신 다른 걸로 도와줄게. 결국 사위는 다른 방법을 찾았고 집도 잘 샀어요. 3년 후 서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보증 섰으면 어땠을까? 사위가 실직했었는데 그때 못 갚았으면 내가 떠안았겠네. 보증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안 돼요. 나는 절대 보증 안 선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자식인데 그것도 못 해줘? 라고요?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보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현금 지원, 생활비, 보조, 육아 도움. 보증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7번째, 자녀 결혼 자금을 전부 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아들 장가 가는데 집 마련은 해줘야지.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녀 결혼 자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대주시는 분들 많아요.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평균 2억 원 넘게 듭니다. 집 마련 1억 5천만 원, 예단 예물 3천만 원, 혼수 2천만 원, 결혼식 비용 1천만 원. 합치면 2억 1천만 원이에요. 부모가 전부 대주려면 1억 원씩은 내야 합니다. 양가가 반반 부담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전부 안 대줬어요. 일부만 도와줬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해요. 본인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주고 나면 노후 자금이 없어요. 그럼 누가 부모 노후를 책임집니까? 그 자녀들입니까? 자녀들도 본인 생활하기 바빠요. 실제 사례입니다. 윤 씨는 딸이 결혼할 때 집 마련비 1억 원을 줬어요. 저축해둔 돈 전부였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집은 마련해줘야지. 윤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손에 남은 돈은 2천만 원 뿐이었어요. 괜찮아. 연금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윤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 후 윤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로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손에 돈이 없으니까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아빠가 병원비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니?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윤 씨는 섭섭했어요. 1억 원이나 줬는데 2,500만 원도 못 도와주나. 결국 윤 씨는 대출받았습니다. 73세 나이에 2,500만 원 대출받아서 병원비 냈어요.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안 줬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후회했습니다. 반대로 홍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홍 씨 아들이 결혼할 때도 집 마련비가 필요했어요.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어요. 홍 씨는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대출받아서 해결해라. 아들이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했지만 홍 씨는 단호했어요. 아빠도 노후 자금 필요해. 3천만 원이 최선이다. 아들은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1억 2천만 원 대출받아서 집 샀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본인이 갚아 나갔어요. 10년 후 홍 씨는 말합니다.
3천만 원만 줘서 다행이에요. 더 줬으면 지금 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도 결국 잘 갚아나가고 있고 오히려 책임감 생겨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녀 결혼 자금은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부 대주면 안 돼요. 본인 노후 자금의 3분의 1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3천만 원, 많아야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세요. 요즘 집값이 비싼데 그걸로 되겠어? 라고요? 부족하면 자녀들이 대출받으면 됩니다. 젊으니까 갚을 수 있어요. 부모가 다 해주면 자녀가 의존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 좋아요. 8번째,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누리고 살아야지. 평생 아껴 살았는데 이제 좀 써도 되잖아.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데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명품 사시는 분들 있어요. 60대, 70대 명품 소비가 늘고 있대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가방, 구찌 벨트. 한 개에 300만 원, 500만 원씩 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명품 안 샀어요. 사치품 안 샀습니다. 왜일까요?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이나 30만 원짜리 가방이나 쓰임새는 똑같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황 씨는 65세 때 친구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본인만 평범한 가방이었죠.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나도 하나 사야겠다. 백화점에 가서 샤넬 가방을 샀습니다. 450만 원. 평생 가방에 그렇게 큰 돈 쓴 적이 없었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하면서 샀어요. 친구들이 언니 샤넬 샀네? 예쁘다 칭찬해줬어요.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까웠어요. 450만 원이면 3년 동안 한 달에 만 원씩 저축하고도 남는 돈인데 게다가 가방은 1년에 몇 번 안 썼어요. 특별한 모임 있을 때만 들고 나가고 평소에는 평범한 가방 썼거든요. 450만 원짜리 가방이 옷장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후회했어요. 괜히 샀다.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반대로 나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씨도 친구들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이 가방이 편해요. 오래 썼는데 정도 들었고 굳이 비싼 가방 살 필요 없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후 나 씨는 말합니다. 친구들 명품 가방 사는 거 보면서 부럽긴 했는데 안 산 게 잘한 일이에요. 그 돈 아껴서 손주들 학원비 도와주고 여행도 다녀오고 훨씬 유용하게 썼어요. 명품이나 사치품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허영심을 채우는 거죠. 60대, 70대의 허영심 채우느라 돈 쓰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데 쓰세요. 그럼 즐기지도 말라는 거냐고요? 아니요. 즐기세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즐기세요. 300만 원짜리 가방 말고 30만 원짜리 예쁜 가방 사세요. 270만 원 아껴서 맛있는 거 먹고 공연 보고 여행 가세요. 그게 더 행복합니다. 9번째, 해외 장기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세계 일주 다녀와야지. 젊을 때 못 가본 유럽 한번 가보자. 석 달 정도 여유롭게 여행하면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해외 장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있어요. 세계 일주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부 기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듭니다. 유럽 한 달 여행도 1,500만 원은 듭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해외 장기 여행 안 갔어요. 국내 여행이나 짧은 해외 여행으로 만족했습니다. 왜일까요? 비용 대비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차 씨 부부는 63세 때 은퇴 기념으로 세계 일주를 다녀왔어요. 석 달 동안 유럽, 미국, 호주를 돌았습니다. 비용이 4,500만 원 들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평생 꿈꾸던 여행이었고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했어요. 저축해둔 돈 1억 원 중에서 4,500만 원을 썼으니까 남은 돈이 5,500만 원. 괜찮아. 그래도 6천만 원 가까이 있잖아. 차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70세가 됐을 때 의료비로 2천만 원 썼어요. 남은 돈 3,500만 원. 75세 때 또 의료비로 1,500만 원 썼어요. 남은 돈 2천만 원.
78세인 지금 차 씨는 후회합니다. 세계 일주 좋긴 했는데 4,500만 원은 너무 컸어요. 그 돈의 절반만 썼어도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반대로 추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추 씨도 세계 일주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용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4천만 원이면 너무 커. 다른 방법을 찾자. 대신 국내 여행을 자주 갔어요. 한 번에 100만 원씩. 1년에 4번 가면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인데 40번 여행 다녀온 거예요. 세계 일주 한 번보다 훨씬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추 씨는 말합니다. 세계 일주 가고 싶긴 했는데 국내 여행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자주 가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돈도 훨씬 적게 들어서 부담 없어요. 해외 장기 여행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꼭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비용을 꼭 따져보세요. 그 돈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다른 데 쓰면 뭘 할 수 있는지. 대안을 고려하세요. 세계 일주 대신 유럽 일주만, 그것도 한 달 대신 보름만.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또는 국내 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좋습니다. 10번째,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으로 한번 크게 벌어볼까? 코인이 요즘 대세래. 나도 해볼까? 친구가 부동산 경매하면 돈 번다던데? 이런 생각으로 고위험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요. 60대, 70대의 고위험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잃으면 끝이에요. 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신 분들은 고위험 투자 안 했어요. 안전한 투자만 했습니다. 예금, 적금, 국채, 배당주.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것들이요. 실제 사례입니다. 천 씨는 68세 때 지인한테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1,000만 원 넣으면 1년 후에 3,000만 원 된대. 나도 했는데 진짜 올라. 솔깃했어요. 1년에 3배면 정말 좋은데. 천 씨는 2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올랐어요. 3개월 만에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역시 맞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3천만 원 넘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천 씨는 곧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1년 후 500만 원이 됐습니다. 1,500만 원 손해본 거예요. 천 씨는 그제야 팔았어요. 70세 나이에 1,5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재기할 방법이 없었어요. 천 씨는 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걸. 그냥 예금해뒀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1,500만 원이면 5년은 쓸 수 있는 돈인데 한순간에 날렸어요. 반대로 진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 씨도 주식 투자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종목 사면 대박이에요 하면서요. 하지만 진 씨는 관심 없었어요. 저는 예금이 편해요. 수익률 낮아도 안전하니까요. 나이 들어서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 없어요. 진 씨는 모든 돈을 예금과 국채에 넣었습니다. 10년 후 진 씨는 말합니다. 주변에 주식이나 코인 했던 친구들 보면 절반은 손해봤더라고요. 저는 수익률은 낮지만 꾸준히 이자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60대 이후 투자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중요해요. 둘째,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나 노후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이해 못하는 건 투자하지 마세요. 코인, 선물, 옵션 이런 거 모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가세요. 수익률 3%, 4%면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를 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노후에 돈을 지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 첫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은퇴 직후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넷째,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자녀 결혼 자금을 전부 대주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해외 장기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10번째,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안 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본인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자녀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노후입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살아야 자녀한테도 짐이 안 되고 친구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예요. 본인 노후를 챙기는 게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노후 준비 안 돼서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게 진짜 민폐예요. 당장 실천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손에 있는 돈을 점검하세요.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 돈은 절대 안 쓸 거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자녀가 달라고 해도,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투자 기회가 와도 안 쓰는 겁니다. 둘째, 안 한다는 원칙을 정하세요. 나는 보증 절대 안 선다. 나는 사업 절대 안 한다. 나는 고위험 투자 절대 안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세요.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지 마 라고요.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해요. 미안하고 인정 없어 보이고. 하지만 노후에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한데 안 돼. 나도 노후 자금이라 못 도와줘. 이 말을 연습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노후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받은 퇴직금, 이걸 지켜야 해요. 어떻게 지킬까요? 안 쓰면 됩니다. 쓸 때 안 쓰고, 줄 때 안 주고, 빌려줄 때 안 빌려주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니요. 할 건 하세요. 하지만 신중하게 하세요. 한번 나간 돈은 안 돌아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절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녀가 섭섭해하든, 친구가 서운해하든, 본인 노후가 최우선입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결국 가족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지키는 구체적인 기술, 거절의 기술과 자산 관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꼭 지키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72세 김씨. 통장 잔고 13만 원. 4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 1억 2천만 원이 3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직접 만나 인터뷰한 분들입니다. 60대, 70대 분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고 저축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3년 만에, 길어야 5년 안에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3%가 노후 파산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2명 중 1명은 평생 모은 돈을 잃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사례는 전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잃으셨는지, 왜 하필 3년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 자녀 사업 보증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발한 68세 김씨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공무원이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절반은 무조건 저축했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60세에 퇴직했을 때 김씨 손에 쥐어진 돈은 퇴직금 8천만 원과 평생 저축한 4천만 원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김씨는 이 돈으로 20년, 30년을 편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퇴직하고 6개월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35살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카페가 대세예요. 제 친구도 카페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창업 자금이 필요해요. 김 씨는 고민했어요.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1억 2천만 원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들한테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물었더니 7천만 원 정도요. 근데 아버지가 다 주시라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 받을 건데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했습니다. 보증. 김 씨는 평생 보증을 안 섰어요.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에요. 내 자식인데. 은행 대출이니까 안전하겠지. 우리 아들이 성실하니까 잘 갚겠지. 김 씨는 5천만 원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1년 차 카페가 오픈했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손님도 좀 오고 아들도 열심히 했어요.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잘하네. 그런데 7개월째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3개나 생긴 거예요.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2년 차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아버지,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메뉴 개발하고 인테리어 좀 바꾸면 손님 다시 올 거예요. 4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돼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 받을 건데 보증만 또 서주세요. 김 씨는 또 고민했어요. 여기서 안 도와주면 지금까지 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들도 불쌍하고 4천만 원만 더 라는 말이 솔깃했어요. 김 씨는 4천만 원 추가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아들은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를 추가했어요. 처음 2달은 손님이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다시 줄었어요. 새로운 메뉴는 원가가 비싸서 이익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3년 차 아들이 백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예요. 이러다간 빚만 더 늘어요. 폐업할게요.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행에서 김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대출금 9천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9천만 원. 처음 5천만 원에 나중 4천만 원. 아들이 3년 동안 한 푼도 못 갚았던 거예요. 김 씨는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 갚을 수 있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빚이 2천만 원 있어요. 카페 하면서 생긴 빚이에요. 죄송해요. 못 갚겠어요. 김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갚아야 했어요. 저축해둔 1억 2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을 은행에 갚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 3천만 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생활비로 2,700만 원을 썼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씩. 결국 70세가 됐을 때 김 씨 손에 남은 돈은 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3년 만에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김 씨는 지금 72세인데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받아요. 72세 나이에 밤낮으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믿었어요. 보증만 서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못 갚을 줄 몰랐죠. 근데 보증은 곧 빚이더라고요. 아들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우리 아들은 괜찮겠지 했던 거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보증은 곧 빚입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째 사례, 부동산 투자 사기로 9천만 원을 잃은 73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회사원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평생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어요. 62세에 퇴직했을 때 손에 쥔 돈은 9,5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1년쯤 지났을 때 교회에서 알던 집사님이 박 씨를 찾아왔어요. 10년 넘게 같이 교회 다닌 분이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건이 있어요. 지방에 상가가 나왔는데 정말 좋아요. 저도 투자했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하셨어요. 박 씨가 물었어요. 무슨 투자인데?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시에 상가를 사는 건데요. 임대 수익이 보장돼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죠. 투자금은 9천만 원이니까 4년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박 씨 귀가 솔깃했어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9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200만 원이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 알려줘? 박 씨가 의심스러워서 물었어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교회 식구인데 좋은 거 나눠야죠. 사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도 형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 씨는 교회 집사님이 거짓말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상가사진, 계약서, 등기부등본처럼 보이는 것들. 박 씨는 부동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류가 그럴듯해 보였고 집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9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년 차 정말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왔어요. 박 씨는 기뻤습니다. 역시 집사님 말이 맞았네. 좋은 투자였어. 6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믿었어요. 7개월째 집사님이 또 연락 왔어요. 형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땅값이 2배로 뛸 거예요. 지금 추가로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돈 버세요. 박 씨는 이번엔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야, 지금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2년 차 계속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왔어요. 박 씨는 역시 안 하길 잘했어.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생각했습니다. 1년 내내 2,400만 원을 받았어요. 총 3,600만 원 받았으니 본전의 40%를 회수한 셈이었습니다. 3년 차 정월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왔어요. 박 씨가 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문자 보냈어요. 답 없었어요. 교회에 갔더니 집사님이 안 나왔어요. 한 달, 2달, 석 달.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박 씨는 불안해서 직접 시로 갔어요. 서류에 나온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에는 상가가 없었어요. 빈 땅이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여기 재개발 계획 없어요. 10년째 그냥 빈 땅이에요 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기였다는 걸. 상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등기부등본도 가짜였고 모든 서류가 조작된 거였습니다. 그럼 박 씨가 받은 3,6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른 피해자들이 낸 돈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가 27명이었어요. 총 피해액 23억 원. 그 집사님은 실제로는 교회를 여러 개 다니면서 신도들을 속인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박 씨가 투자한 9천만 원 중에서 3,600만 원은 받았으니까 실제 손해는 5,400만 원? 아니에요. 3년 동안 생활비로 4,100만 원을 썼어요. 한 달에 110만 원씩. 결국 73세가 된 지금 박 씨 손에 남은 돈은 500만 원 뿐입니다. 9,500만 원이 3년 만에 500만 원이 됐어요. 박 씨는 말합니다. 교회 집사님이니까 믿었어요. 10년 넘게 같이 예배드린 사이인데 설마 속이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진짜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다 미끼였어요. 처음 1년 반 동안 돈 주는 건 나를 완전히 믿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월 수익 보장, 그게 사기의 신호였는데 몰랐어요. 월 수익 보장은 사기의 신호입니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 사례, 의료비와 간병비로 1억 원을 소진한 75세 이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씨 부부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자영업,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65세 때 저축한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에요. 이 돈으로 20년은 편하게 살겠다 부부는 이렇게 계획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20년이니까요. 국민연금도 부부 합쳐서 150만 원 나오니까 실제로는 30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차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어요. 하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나왔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면 7천만 원이었을 거래요.
이 씨는 저축해둔 돈에서 2천만 원을 꺼내 썼습니다. 남편은 석 달 동안 입원했어요.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간병인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이 씨는 걱정됐어요. 제가 돌보면 안 되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부인 혼자서는 힘듭니다.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3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놀랐어요. 한 달에 350만 원이요? 간병인 업체에서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급이 13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90만 원인데 저희가 할인해서 35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용했어요. 남편은 혼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 두 달, 석 달, 350만 원씩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2,100만 원이 나갔어요. 1년이 되니 4,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 간병비 4,200만 원. 1년 만에 6,2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거기에 생활비도 필요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1년이면 1,800만 원. 합치면 8천만 원입니다. 1년 만에 저축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쓴 거예요. 2년 차 남편이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집에서 계속 간병인 쓰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요양병원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간병비보다는 저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활치료였어요. 남편 왼쪽 몸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기본 재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의사가 로봇 재활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했어요. 로봇 재활치료는 비급여였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 일주일에 3번 해야 효과가 있대요. 한 달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씨는 고민했어요. 돈은 많이 드는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6개월 동안 로봇 재활을 했어요. 총 2,160만 원 들었습니다. 남편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손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걷지는 못했어요. 2년 차에는 요양병원비 250만 원씩 12개월이면 3천만 원, 로봇 재활비 2,160만 원, 기타 의료비 500만 원, 생활비 1,500만 원, 총 7,160만 원이 나갔습니다. 3년 차 남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폐렴이 왔습니다.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비용이 1,500만 원 나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해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비용이 500만 원 들었어요. 이 씨는 남편을 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에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래요. 계산해봤어요. 1년 차 8천만 원, 2년 차 7,160만 원, 3년 차 4천만 원. 총 1억 9,160만 원을 썼어요. 저축 1억 2천만 원에 국민연금 3년간 5,400만 원 받았으니까 총 1억 7,400만 원 있었는데 1억 9,160만 원 썼으니까 1,760만 원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친척한테 800만 원 빌렸습니다. 결국 이 씨 손에 남은 건 1,000만 원. 빌린 돈 800만 원 갚고 나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억 2천만 원이 3년 만에 2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씨는 지금 75세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어요. 혼자 살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치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 남편도 못 살리고 돈도 다 잃었어요. 간병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갔어요.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무섭습니다. 명심하세요. 네 번째 사례, 재혼 사기로 8천만 원을 잃은 69세 최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5세의 아내를 잃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아내였어요. 최 씨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1년에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어요. 최 씨는 빈집에서 매일 TV만 봤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김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60세였어요.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최 씨는 김 씨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최 씨가 고백했어요. 저와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김 씨가 웃으면서 좋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최 씨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빨라요. 6개월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시게요? 좀 더 알아보세요. 하지만 최 씨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몰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 떠나고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고 싶어. 결혼했습니다. 최 씨 손에는 저축해둔 돈 8,500만 원이 있었어요. 아내 치료비로 3천만 원 썼고 원래는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 남은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후 김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공동명의 통장 만들어요. 부부니까 투명하게 살아야죠. 최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고 8,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김 씨가 울면서 왔어요. 여보, 우리 딸이 사업 자금이 급하대요. 4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석 달 후에 꼭 갚는데요. 최 씨는 고민했어요.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니까 도와줘야지. 4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석 달 후 돈이 안 들어왔어요. 최 씨가 딸한테 언제 갚는다고 했어? 물었더니 김 씨가 미안해요. 딸이 사업이 안 풀려서 조금 더 있어야 한대요 했습니다. 최 씨는 할 수 없지 뭐. 기다리자 했어요. 결혼 1년 차 김 씨가 또 울면서 왔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급해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최 씨는 또 인출했습니다. 장모님이니까요. 결혼 1년 6개월 차 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여보, 사실은 저 전 남편한테 빚이 있어요.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 줘야 하는데 안 주면 제 재산이 다 압류될 수 있대요. 2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최 씨는 이번엔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제 말해? 김 씨가 울면서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또 2천만 원을 줬어요. 총 8천만 원. 딸 사업 자금 4천만 원,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전 남편 위자료 2천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 뿐이었어요. 결혼 2년 차 어느 날 최 씨가 집에 왔는데 김 씨가 없었어요. 짐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화했는데 꺼져 있었어요. 최 씨는 황당했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사 결과 김 씨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습니다. 본명도 김 씨가 아니었어요. 딸도 없었고 어머니도 진작에 돌아가셨고 전 남편도 없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5명의 남성과 결혼해서 총 3억 원을 가로챘대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타겟으로 결혼하고 공동명의 통장 만들고 각종 핑계로 돈 빼돌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최 씨가 잃은 돈은 8천만 원. 거기에 2년 동안 생활비로 2천만 원 썼어요. 결국 손에 남은 건 500만 원에서 생활비 빼고 300만 원. 8,500만 원이 2년 반 만에 300만 원이 된 겁니다. 최 씨는 지금 69세인데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김 씨는 아직도 못 잡았어요. 돈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외로웠어요. 누군가 필요했어요. 그 마음을 김 씨가 이용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돈 달라고 할 때도 가족이니까 했어요. 공동명의 통장도 투명하게 살자는 거라고 믿었고요. 근데 전부 계획이었어요. 외로움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외로움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5번째 사례, 은퇴 후 창업 실패로 1억 3천만 원을 잃은 67세 정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은행원이었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직급도 꽤 올라가서 부지 점장까지 했어요. 60세에 명예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평생 저축한 돈 3천만 원 합쳐서 1억 3천만 원. 정 씨는 생각했어요. 40년 가까이 남 밑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내 사업해볼까?
그 주변에 창업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치킨집, 카페, 편의점. 너도 한번 해봐. 재미있어 친구들이 권했습니다. 정 씨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갔어요. 여러 업체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치킨 프랜차이즈 정말 좋아요. 한 달 순수익 500만 원 이상 보장합니다. 영업사원이 다가왔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 씨 마음이 움직였어요. 은행 다닐 때 월급이 400만 원이었는데 치킨집 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초기 투자금은 얼마예요? 정 씨가 물었어요. 가맹비가 3천만 원이고요. 인테리어비가 평균 4천만 원, 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예요. 총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영업사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고민했어요. 1억 2천만 원이면 본인이 가진 돈 거의 전부예요. 한 달에 500만 원 번다고 했는데 1년이면 6천만 원이니까 2년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 수익이네. 정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정했습니다. 치킨집 차리기로. 위치는 영업사원이 추천해준 곳으로 정했어요. 여기 유동인구 많고 학교도 가깝고 아파트 단지도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예요. 보증금 4천만 원인 매장이었습니다. 총 투자금을 계산해 봤어요.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비 4천만 원, 보증금 4천만 원. 합치면 1억 1천만 원. 정 씨는 저축해둔 1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2천만 원 뿐이었어요. 1년 차 치킨집을 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손님이 많았습니다. 오픈 이벤트를 했거든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이었어요. 정 씨는 기뻤습니다. 역시 잘했어. 그런데 이 달째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1,500만 원. 3달째 1,000만 원. 4달째 800만 원. 왜 그럴까요? 오픈 이벤트 끝나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근처에 치킨집이 벌써 5개나 있었거든요. 정 씨는 당황했어요. 영업사원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8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영업사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마케팅을 더 하셔야죠. 전단지 돌리시고 할인 행사하시고.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갔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도 매출은 1,000만 원 선에서 정체됐습니다. 수익을 계산해 봤어요. 한 달 매출 1,000만 원. 여기서 재료비 40% 400만 원, 임대료 15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마케팅비 1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합치면 900만 원. 순수익은 100만 원? 아니에요. 정씨 인건비는 안 쳐진 거예요. 정씨가 하루 14시간씩 일하는데 그 비용은 빠진 거죠. 실제로 정씨 손에 남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어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한 달 500만 원 번다더니 50만 원밖에 못 버네. 정씨는 실망했어요. 2년 차 매출은 계속 1,000만 원 선이었어요. 순수익 50만 원. 거기에 기계 고장나면 수리비 나가고 직원 그만두면 새로 구하느라 돈 들고. 실제로 한 달 평균 손에 남는 돈이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 씨는 계산했어요. 1억 1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30만 원 버는 거면 본전 뽑는데 300개월, 25년 걸려요. 85세까지 치킨 튀겨야 본전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10시에 가게 열어서 밤 11시에 문 닫고 정리하고 집에 가면 자정 넘었어요.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시급으로 치면 1,000원도 안 됐어요. 3년 차 정 씨는 결정했어요. 못하겠어. 폐업하자. 권리금 받고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그 자리 매출 안 나온다는 게 소문났거든요. 결국 그냥 폐업했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은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비 4천만 원은 날렸습니다. 인테리어는 철거 비용 500만 원 들여서 전부 철거했어요. 총 7,5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3년 동안 벌은 돈으로 생활비를 댔는데 실제로는 적자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족해서 저축해서 꺼내 썼거든요. 36개월이면 3,600만 원. 손에 남았던 2천만 원도 다 쓰고 1,100만 원 더 썼어요. 총 손실 1억 1,100만 원. 보증금 4천만 원 받았으니까 남은 돈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 3년 만에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정 씨는 지금 70세인데 편의점 야간 근무하고 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영업사원 말만 믿었어요. 한 달 500만 원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죠. 실제로는 50만 원도 안 벌었어요. 60대에 치킨 튀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14시간씩 서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고 기름 냄새에 숨쉬기 힘들고 차라리 투자 안 하고 편하게 살 걸 그랬어요. 은퇴 후 창업은 도박이에요. 은퇴 후 창업은 도박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실제 사례를 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5사례의 공통점, 첫 번째는 바로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왜 하필 3년일까요? 첫 번째에는 큰 금액이 투입되거나 손실되는 시기예요. 김 씨는 1년 차에 보증 5천만 원, 박 씨는 투자 9천만 원, 이 씨는 수술비와 간병비 8천만 원, 최 씨는 결혼하고 딸 사업자금 4천만 원, 정 씨는 창업비용 1억 1천만 원. 첫 해에 큰 돈이 나가요. 두 번째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회복을 시도하는 시기예요. 김 씨는 추가 보증 4천만 원, 박 씨는 계속 월 200만 원 받으면서 잘 되고 있다고 착각, 이 씨는 요양병원비와 재활치료비 7천만 원, 최 씨는 어머니 수술비와 위자료 4천만 원, 정 씨는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저축 소진. 2년 차에 더 깊이 빠져들어요. 세 번째에는 포기하고 바닥을 치는 시기예요. 김 씨는 카페 폐업하고 빚 9천만 원 갚음, 박 씨는 사기 발각, 이 씨는 남편 사망, 최 씨는 아내 실종, 정 씨는 가게 폐업. 3년 차에 모든 게 무너져요. 왜 3년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첫 해에 큰 돈 들어갔는데 2년 차에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투자하거나 더 버텨요. 그게 2년 차예요. 3년 차가 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복리 손실의 가속화예요. 첫 해 5천만 원 잃으면 남은 5천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또 1년에 2천만 원씩 써요. 2년 차에는 3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또 2천만 원 써요. 3년 차에는 1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또 2천만 원 필요하니까 빚지거나 바닥나는 거죠. 처음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해에 큰 손실 막으면 2년 차, 3년 차로 안 이어져요. 첫 해에 이건 위험하다 판단하고 멈추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 첫 해에 괜찮겠지, 조금만 덜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요. 그게 3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증 절대 금지입니다. 보증의 위험성,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보증은 곧 빚입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건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법적으로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입니다. 자녀라도 예외 없다 원칙을 세우세요. 김 씨 사례 봤죠?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1억 2천만 원 날렸어요. 자녀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니까 더 믿고 방심하게 돼요. 보증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현금 지원하세요. 갚을 필요 없는 금액만 주는 거예요. 1천만 원 줄게. 이건 안 갚아도 돼. 대신 그 이상은 못 도와줘. 이렇게 하세요. 얼마를 줄까요? 전 재산의 10% 이내로 하세요. 1억 원 있으면 1천만 원까지만. 이 원칙 지키면 전 재산 잃는 일은 없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 가명 70세는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6천만 원 보증 서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아들아, 보증은 못 써. 대신 1천만 원 줄게. 이건 안 갚아도 돼. 나머지는 내가 대출받아서 해. 아들이 섭섭해했지만 박 씨는 단호했어요. 3년 후 아들 사업이 망했어요. 만약 보증 섰으면 박 씨가 6천만 원 갚았겠죠. 하지만 1천만 원만 줬기 때문에 손실이 1천만 원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보증 안 서준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보증 서셨으면 아버지까지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라고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거절 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안하다. 보증은 절대 못 써. 이건 내 원칙이야. 대신 1천만 원은 줄 수 있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그걸로 해결해봐.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저 믿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믿는 것과 보증은 다른 문제야. 나는 너를 믿지만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나까지 망해. 그럼 내가 너한테 짐이 되잖아. 이렇게 대답하세요. 보증은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예방법, 투자 사기 구별법입니다. 투자 사기의 전형적 패턴 10가지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 사기예요. 첫째, 월 수익 보장. 박 씨 사례처럼 월 200만 원 보장, 이런 거 절대 사기예요. 진짜 투자는 수익을 보장 못해요. 둘째, 원금 보장의 고수익. 원금 보장하면서 연 10% 이상 준다? 사기예요. 은행도 3%밖에 못 주는데요. 셋째, 지인 소개. 교회 집사, 친척,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소개하는 게 더 위험해요. 신뢰를 이용하거든요. 넷째, 아는 사람만.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 특별히 형님이니까 이런 말 하면 100% 사기. 다섯째, 서두르세요. 이번 주까지만 가능해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사기. 여섯째, 유명인 투자. 연예인도 했어요. 재벌도 투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일곱째, 해외 투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부동산. 확인할 방법 없어요. 대부분 사기. 여덟째, 정부 사업. 정부 지원 받는 사업이에요. 공공기관 연계 이런 거 사기 많아요. 아홉째, 현금 직접 전달. 계약서 쓰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게 정상이에요. 개인 계좌나 현금 직접 달라면 100% 사기. 열 번째, 과거 수익 자랑. 작년에 100% 수익 냈어요. 과거는 의미 없어요. 미래 보장 못해요.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짜인지 확인 가능해요. 둘째, 금융당국 등록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면 등록된 투자회사 조회할 수 있어요. 없으면 불법이에요. 셋째, 실제 사무실 방문. 주소지 가보세요. 허름한 오피스텔이나 공유 오피스면 의심하세요. 넷째, 계약서 전문가 검토 필수.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보여주세요. 비용 30만 원 아까워서 5천만 원 날리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즉석 결정. 오늘 결정하면 할인해 드릴게요 해도 안 돼요. 최소 일주일 생각하세요. 둘째, 현금 직접 전달. 무조건 계좌 이체, 그것도 회사 계좌로만 하세요. 셋째, 개인 계좌 송금.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 넷째, 구두 약속만 믿기. 반드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사본 받으세요. 실제 사기 피해 구제 사례는 극소수예요. 통계 보면 사기 피해액 회수율이 10%도 안 돼요. 대부분 못 받아요. 범인 잡아도 돈은 이미 없어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이거 너무 좋은데?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세 번째 예방법, 의료비 대비입니다. 노후 의료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70대 이상 연평균 의료비가 얼마일까요? 통계청 자료 보면 1,000만 원 정도예요.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큰 병 걸리면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나가요. 간병비가 더 큰 부담이에요. 이씨 사례 봤죠? 24시간 간병인이 한 달에 350만 원. 1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가요. 장기요양보험을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직원이 집으로 와요. 건강상태 평가하고 등급 매겨줘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이 가벼운 거예요. 등급 받으면 혜택이 뭐냐고요? 제가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봐줘요.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서비스인데 본인 부담금은 15% 15만 원만 내면 돼요. 시설 급여도 있어요. 요양원 들어가는 건데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 20% 40만 원만 내면 돼요. 실손보험 필수 가입하세요. 60세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나이 들면 보험료 비싸지고 건강 문제로 가입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실손보험이 왜 중요하냐고요? 비급여 항목 때문이에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들이 많아요. 특수검사, 로봇 수술, 신약, 특실. 이런 게 다 비급여예요. 한 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가요. 실손보험 있으면 비급여의 80%를 보험사가 내줘요. 1,000만 원 나오면 800만 원 보험사가 내고 본인은 200만 원만 내면 돼요. 의료비 전용 계좌 분리하세요. 매달 50만 원씩 따로 저축하는 거예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이 돈은 절대 안 쓰고 의료비 전용으로만 써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씨 사례 생각해 보세요. 3년에 1억 9천만 원 나갔어요. 10년 동안 6천만 원 모아두는 게 현명한 거예요. 의료비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언제 큰 병 걸릴지 몰라요. 미리 준비해야 해요. 네 번째 예방법, 재혼 신중하게 하기입니다. 황혼 재혼이 증가하고 있어요. 배우자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혼자 사시다가 재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외로우니까요. 재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재혼 사기의 실태를 보면 경찰청 통계에 60대 이상 재혼 사기 피해가 1년에 600건이 넘어요. 신고 안 한 것까지 치면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재혼 전 필수 확인 사항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 신원 철저히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떼서 보세요. 이혼 몇 번 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재산 상태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서로 얼마씩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채도 공개하고요. 셋째,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하세요. 최 씨는 자녀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사기당했어요.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의견 들어보세요. 재산 보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혼전 계약서 작성하세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빚은 각자 책임진다. 이런 내용 넣어서 공증 받으세요. 둘째, 재산 분리하세요. 통장 절대 합치지 마세요.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은 각자 관리하세요. 셋째, 공동명의 금지. 최 씨가 공동명의 통장 만들었다가 8천만 원 털렸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성공적 재혼 사례도 있어요. 장 씨 70세는 67세에 재혼했는데 재산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여보, 당신 돈 당신이 관리하세요. 내 돈 내가 관리할게요. 생활비만 반반 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5년째 잘 살고 있어요. 투명한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부부인데 뭘 숨겨 이런 게 아니라 부부니까 더 투명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에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예방법, 은퇴 후 창업 재고하기입니다. 60대 이상 창업 실패율 통계 보면 충격적이에요.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에요. 100명이 창업하면 80명은 5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체력 부족. 정 씨가 14시간씩 서 있으니까 무릎 아프다고 했죠. 60대, 70대 체력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둘째, 트렌드 이해 부족.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SNS 마케팅도 어렵고. 셋째, 과도한 초기 투자. 프랜차이즈가 1억 원씩 받아요. 너무 커요. 창업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제 근무하세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몸도 안 힘들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프리랜서 하세요. 평생 해온 일을 프리랜서로 하는 거예요. 은행원이었으면 재무 컨설팅, 교사였으면 과외. 초기 투자 없이 할 수 있어요. 컨설팅 하세요. 40년 경험을 파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조언해주고 돈 받는 거죠. 정말 창업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소자본. 3천만 원 이내로만 하세요. 전 재산 걸지 마세요. 둘째, 혼자 운영 가능한 거. 직원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 커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셋째, 검증된 업종.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오래된 업종, 안정적인 거 하세요. 퇴직금은 절대 투자 금지. 정 씨가 퇴직금 1억 원 전부 넣었다가 망했잖아요.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투자금이 아니에요. 실제 성공 사례도 있긴 해요. 소수지만
김 씨 65세는 평생 취미로 하던 목공을 작은 공방으로 시작했어요. 초기 투자 2천만 원. 혼자 운영.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창업보다 안전한 선택이 있습니다. 굳이 위험 감수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예방법을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실제 사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무섭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어요. 핵심 내용 정리할게요. 첫째, 보증으로 1억 2천만 원 잃은 김 씨. 자녀라도 보증 서면 안 돼요. 둘째, 투자 사기로 9천만 원 잃은 박 씨. 월 수익 보장은 사기예요. 셋째, 의료비로 1억 원 쓴 이 씨.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무서워요. 넷째, 재혼 사기로 8천만 원 잃은 최 씨. 외로움을 노리는 사기꾼 있어요. 다섯째, 창업 실패로 1억 3천만 원 잃은 정 씨. 은퇴 후 창업은 도박이에요. 공통점은요? 방심, 과욕, 정보 부족이에요. 설마 내가 조금만 더 몰랐어요. 이 3가지가 재산을 날렸어요. 긴급 점검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보증 선거 있나요? 있으면 즉시 해지 방법 알아보세요. 투자하고 있는 거 있나요? 사업자 등록, 금융 당국 등록 확인했나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했나요? 안 했으면 지금 신청하세요. 실손보험 가입했나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의료비 전용 계좌 있나요? 없으면 만드세요. 재혼 계획 있나요? 혼전 계약서 준비하세요. 창업 생각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인이 투자 권유한 거 있나요? 의심부터 하세요. 공동명의 통장 있나요? 있으면 분리하세요. 자녀가 돈 달라고 하나요? 전 재산의 10% 넘으면 거절하세요. 당장 실천할 5가지 드릴게요. 첫째, 오늘 당장 통장 정리하세요.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비 전용 계좌 만드세요. 둘째, 내일 장기요양보험 신청 전화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번. 셋째, 이번 주 안에 보증이나 투자 확인하세요. 위험한 거 있으면 빠져나올 방법 알아보세요. 넷째, 이번 달 안에 가족회의 하세요. 자녀들한테 보증 요구하지 마라, 투자 권유하지 마라 확실히 말하세요. 다섯째, 지금 즉시 안 한다 목록 만드세요. 보증 안 선다, 투자 안 한다, 창업 안 한다, 공동명의 안 한다, 충동 결정 안 한다.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 잃으면 못 돌려받아요. 김 씨, 박 씨, 이 씨, 최 씨, 정 씨 전부 돈 못 돌려받았어요. 예방만이 답이에요. 다음 영상 예고 드립니다. 노후 자금 지키는 안전한 자산 배분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를 예금해, 얼마를 연금해, 얼마를 비상금으로 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5분보다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아는 게 힘이에요. 이제 아셨으니까 실천만 하시면 돼요.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 꼭 지키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